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가축 인공수정사 보수교육 가축 육종학 과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축 육종학 그 보수교육 강의가 너무 딱딱하고 그 다음에 그 가축 육종학이라는 과목이 뭐 1시간에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보수교육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낼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들 몇 번씩 들으신 내용을 또 반복하거나 또 그 너무 그 단편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하느니 우리 그 가축 육종학에 얽힌 그 역사나 그 의의에 대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부담 없이 어떤 실무적인 내용이 아닌 가축 육종학에 얽힌 뒷얘기를 듣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보수 교육이란 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만할 때 한 번씩 다시 이렇게 되살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교재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도 상당히 뭐 익숙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내용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실무적인 거는 그 수정사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요. 뭐 현장에서 접하면서 많은 터득하신 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그런 얘기를 알지 못하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축 육종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분야일까요? 학문일까요? 지금은 학문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인간이 그 신석기 시대 이후 그 야생 동물을 가축화시키면서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또는 어떤 반려동물로 삼으려고 그 동물을 인간 옆에서 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그 행태, 어떤 그 성질을 알게 되고 그것을 조금씩 응용해 왔던 게 그 시작이겠죠. 물론 이 가축화가 된 동물들 대부분은 우리 그 동양이 아니라 서양, 특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은 그 중동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라크와 그 시리아 근방, 뭐 그쪽 지방에서 많은 가축이 축화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더 그 아프리카 쪽에서 온 것도 있고요. 닭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먼저 가축화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요 경제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양, 소, 말 같은 경우에는 그쪽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비옥했던 그 이라크 유프라테스강 유역 그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축들이 그 인간의 이동과 함께 유럽 쪽으로 가면서 이제 유럽이 어떤 그 가축 유목민 또는 그 경종과 축산이 혼합된 그런 그 농업을 하다 보니 유럽에서 당연히 축산업이 육종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용어를 봐도 우리는 그 가축에 대해서 부르는 말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우리는 뭐 소면은 뭐 황소, 암소, 송아지 이 정도 3가지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는 영어가 이제 그 서양 그쪽 그 사람들 말에서 나왔을 테니까 거기는
가축을 되게 그 다양한 단계에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새끼 낳지 않은 암소, 새끼 낳은 암소, 그다음에 황소도 송아지일 때, 컸을 때,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축도 다 이름이 다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 가축이 자기들 산업에 중요하기, 경제 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세분해서 부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쪽에 그 쌀이나 이쪽에 관련된 용어는 발전했겠죠. 하지만 가축에 대한 용어는 우리가 그 축산의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기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냥 소의 고기면 소고기, 돼지의 고기면 돼지고기인데 또 영어에는 또 그 고기를 또 단순하게 그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고기를 뜻하는 단어들이 또 따로 있고 송아지 고기를 뜻하는 말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떤 자기의 관심 분야, 그 어떤 생존에 필요한 부분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종학도 당연히 서양 쪽에서 먼저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옛날에 누가 당연히 그거를 어떤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난다,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양친을 자손이 새끼가 어떤 그 부모를 양친을 닮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죠. 사실 그 현상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이제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다 하더라도 어떤 문헌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누가 생각한 건지 처음에 알기는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림 같은 거는 이제 오래 남아 있으니까 유명한 그 구석기 시대 벽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축산이 아니라 아마 사냥을 한 것들일 텐데 프랑스나 스페인의 그 동굴에 있는 알타미라 벽화, 라스코 벽화, 이제 소들 그림, 가축들 그림인데 그때는 이제 아마 사냥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문헌에 나온 바로는 이제 문헌을 아무나 남길 수는 없었으니까 이제 오래 전 걸 찾아보면 이제 히포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리스의 철학자들 이분들이 이제 글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그 눈의 색깔이라든가 서양인들 눈 색깔이 다양하니까 이런 거에 현상을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답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냥 굳이 증거를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근대적 의미에서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번 문헌에서 찾아봤을 때 그 어떤 이슬람 제국에서 이제 말의 육종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때 이슬람은 그 중세시대 유럽보다 더 문명이 발전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할 때 말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아랍 말을 그 당시에 그 술탄, 그 이슬람의 지도자가 체계적으로 아랍 말을 육종하기 시작해서 일종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죠. 군수 물자인데 그런 우수한 말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적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근대적인 축산은 18세기, 1700년대,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배운 육종학이 그 영국, 미국 쪽에서 이제 저희 스승님들이 배워서 그 책들을 가지고 제가 배워서 제가 아는 바로는 영국이 이제 18세기 영국이 시초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나 러시아에서는 다르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른 증거나 지식으로 미루어 생각했을 때 18세기 영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제 그 경종 농업에서 축산으로 경제적인 축산으로 막 바뀔 때였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작물을 키우던 그 농지를 다 그 목장으로 바꾸고 초지로 바꾸고 거기서 양을 키워서 양모로
양모를 가공하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대륙에, 그러니까 그 건너편 프랑스나 이쪽 유럽에다가 그 양모 가공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양모 가공을 하다 보니 또 거기서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또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생기고 사회적 부가 축적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신흥 대농장주 나 또 그 산업혁명으로 또 그 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를 데리고 일을 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 이제이 많아졌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젠트리 계급이라고 불렀다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취미로 그 가축 육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분들이 그때 가축 육종을 하면서 그 자료를 남기기 시작했죠. 물론 그 전에도 무슨 그 개라든가 이제 그 새 같은 거, 비둘기 이런 새 같은 거에 육종을 순전히 취미로 관상용으로 또는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용으로 육종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개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많은 개 품종의 이름이 다 영국의 그 섬에 영국의 그 지명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동네 이름, 그 개를 육종한 동네 이름을 많이 붙였던 것이죠. 이건 이제 다른 가축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그 뭐랄까요,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좀 이제 돈이 있고 능력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꼭 돈의 목적은 아니고 어떤 취미나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가축 육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체계적이면서 많은 그 성과를 내고 많은 기록을 남긴 분이 베이크웰이라는 분입니다. 베이크웰. 1700년대를 사는 사람인데 바로 요 그림의 이 사람입니다. 로버트 베이크웰이라는 사람인데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가축을 이제 육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많이 남겼는데 이 사람은 특히나 어떤 혈통 기록의 그 중요성을 알고 혈통 기록을 제대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유전영상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아비 어미의 양친의 능력을 그 자손을 만드는데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외로 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협회, 품종 협회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품평회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금의 육종화가 시초가 됐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거를 자랑하고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남겼는데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영화나 사진이 없었을 테니까 그림으로 남기는 건데, 그림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취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 그림을 남길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그림을 보시면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이제 양인데요. 되게 과장돼 있죠,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클 리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양의 그 모양도, 외모도 네모 반듯하죠.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실제보다 과장해서 그린 것이죠. 과장해서. 왜 이렇게 과장해서 그랬을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기의 어떤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 개념으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이건 제 의견인데, 가장 이제 좋은,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이 지금처럼 뭐 기계 이런 게 발달하기 전이었으니까 이런 좋은 가축, 아주 희귀하거나 아주 멋있거나 큰 거대한 가축은 뭐 일종의 아주 좋은 비싼 차를 갖고 있거나 뭐 아주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거를 구경하고 싶어하고 뭐 좋아하고 보고 싶어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제가 이 얘기는 뭐 순전히 제 생각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1년 6월 17일에 한국일보에 그 김선지의 뜻밖의 미술사라는 그 고정 칼럼이 있거든요. 이분은 화가신데 미술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목이 냉장고를 삼킨 소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그 당시 영국의 그 동물 그림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재미있게 쓴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을 많이 참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이건 역사적으로 또 이것도 남은 사건인데요. 더럼 황소라는 더럼이라고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더럼 황소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 1,700kg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 소를 그 동네 지역 뭐 농업 축제 같은 품평회 같은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제 어떤 관중동원에 쓰고 그러면서 5년 동안을 이 소를 그렇게 이 순회 전시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 정도 됐을 때 얘가 그냥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남겨놨죠. 그래서 이제 외모로는 무슨 품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큽니다. 이것도. 뭐 이거를 비롯해서 뭐 돼지도 이렇게 약간 비례 어긋나게 땅땅하게 그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이런 가축을 이렇게 육종을 하는 게 뭐 이 아까 베이크웰 이 한 사람만의 취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그 관심사였고 이게 많이 산재해 있었다는 이런 풍조가 많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물론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그 당시 영국에서 사람들이 많은 어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본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유전 현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취미, 어떤 전문가의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기 취향에 따라서 뭐 음악이나 문학을 했겠지만 미술이나 이렇게 또 과학이나 생물학에 관심 있는 귀족이나 부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육종, 가축 육종, 식물 육종 이런 활동을 자기 어떤 취미이자 약간 전문성을 가진 기술이자 그런 걸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회도 만들고 학회지도 만들고 그걸 발표회도 하고 이런 게 시작이 됐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또 양을 보면 또 이 양도 뭐 장난이 아니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비슷한 예로 뭐 다른 제가 아는 걸로는 이렇게 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의 천황 전전 천황 히로히토 2차 대전 때 대부분을 보냈고 해방 후에도 상당 기간 살았던 히로히토 일왕이 취미가 어류 육종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일본의 비단 잉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금붕어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대학에서 그걸 전공해가지고 그 사람 취미가 그런 민물 고기 관상용 그거를 육종하는 게 취미였다는 얘기도 기억이 나고요. 또 뭐 프랑스의 유명한 옛날 배우 장가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취미가 돈이 이제 배우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 취미는 이제 말을 육종하는 게 취미였다고 합니다. 마주였나 봐요. 마주. 근데 뭐 마주에서 만족한 게 아니라 어떤 뭐 외모나 어떤 주행 능력이 빠른 애를 위해서 말을 좋은 혈통 좋은 말을 구해서 육종을 하는 게 그 사람이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육종이 이제 슬슬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1800년대 상반기에 이제 유명한 이제 분이 나타나시죠. 이분이 이제 우리 그 육종학자는 아닌데요. 예. 그 당시에 본인은 자기를 박물학자라고 했는데, 박물학자, 내추럴리스트라고 불렀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생물학자에 해당되는 분이죠. 누구냐면 이제 찰스 다윈 그 유명한 종례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진화론을 최초로 생각해내신 분인데, 사실은 최초로 생각한 사람은 아니고, 진화론의 개념은 그 전에도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분이 어떤 증거와 함께 체계화해서 책으로 남긴 최초의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분도 엄청나게 그 금수저입니다. 귀족 집안의 부잣집이고 먹고 사는 데는 일단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할아버지가 또 유명한 의사였나 뭐 그렇고요. 아버지가 이제 목사였을 겁니다. 성공의 목사. 그래서 아버지가 이 젊은 다윈을 그 목사를 시키려고, 성직자를 시키려고 옥스퍼드 대학인가요? 거기다 넣는데 이 신학에는 영 관심이 없고 생물학 같은 것만 듣고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안에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 신학이 적성에 안 맞았던 거죠. 근데 마침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영국의 그 군함인데 이제 지리조사선 비그로라는 배에 의사 자리가 비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그 당시 영국이 이제 제국주의가 영국의 전성기여가지고 제국주의가 막 한참 확장될 때라 이제 어디를 정복하려면 군인이 배를 타고 가서 정복하려면 지도가 있어야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런 지리를 조사해서 그 길과 항로와 그 해안선과 뭐 그런 거를 조사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조사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배가 있었거든요. 그게 비그로였는데 해군 소속이겠죠. 근데 그 배에 이제 과학자로서 다윈이 타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윈이 그때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전 세계를 돌면서 다 이게 그 지리를 조사하고 거기 내려가지고 뭐 지도를 뭐 하루 이틀에 만드는 건 아니니까 한 군데 가면 뭐 몇 달씩 있으면서 이제 그 조사를 할 때 그 다윈은 거기서 온갖 식물, 동물을 채집하고 그려가지고 다 표본을 만들고 그거를 그때 그 항구에서는 또 다른 화물선으로 계속 본국으로 붙이고 그러면서 배 안에서는 계속 이제 글로 남기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서 돌아와서 이제 뭔가 이제 큰 그림이 잡힌 거죠. 이게 뭐랄까 창조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그러면서 한 30 좀 되기 전에 돌아왔나? 7년인가 항해를 하고 돌아왔는데 개념은 잡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파급력이 큰 거라 계속 정리만 하고 책을 안 냈거든요. 그래서 근 3, 40년을 묵혔다가 그때까지도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왈레스란 젊은 학자가 생겼어요. 그 왈레스란 그 학자가 그 사람은 저 인도네시아 그쪽에 가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얘가 그 왈레스도 진화론을 착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왈레스가 그 논문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다윈이 친구로부터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왈레스한테 연락을 한 거죠. 다윈이 뭡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30년 전에 먼저 생각했던 거였다. 근데 너도 이걸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또 그 왈레스가 너그럽게도 그럼 뭐 다윈님이 먼저 생각하신 거니까 먼저 발표를 하시라, 책을 내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를 하게 되고 종례기원을 발표를 하게 되고 제가 그 당시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책을 보면은 그냥 엄청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은요, 그 종례기원을 보면 맨 앞에 비둘기 육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종의기원에 뭐 식물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화성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비둘기의 모양을 그 어떤 예쁘고 특이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뭐 비둘기를 이렇게 교배시켜서 뭐 요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영국에 1800년대 초기에 영국에 이미 그런 육종이 흔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퍼져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비둘기도 하는데 당연히 개도 했을 것이고 뭐 소, 돼지, 양 했을 겁니다. 소도 젖소로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지금 품종들을 보면 그 영국의 지명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홀스타인은 독일 쪽인데 덴마크랑 그 독일 사이에 그 지역이 있는데요. 다른 그 젖소 중에 저지랑 건지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프랑스에 더 가까운 섬인데요. 섬들인데 영국 소유입니다. 근데 그 섬에 이제 이름을 딴 거죠. 저지 건지. 그다음에 뭐 돼지에서 보면 뭐 요크셔, 햄프셔, 버크셔 다 영국 진영입니다. 물론 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그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도 이제 신대륙으로 갔으니까 이제 미국의 지명을 딴 품종 이름도 많죠. 어쨌든 그 우리가 지금 주요 그 상업적으로 그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그 품종들이 영국계의 이름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얘네가 육종을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다윈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윈은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생물이 진화한다. 진화는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굉장히 대진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바뀌는 겁니다. 종이 갈라지는 진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 개념인데 영어는 이제 스피시스라고 하죠. 스피시스인데 이건 종은 서로 물론 서로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서로 다른 종 간의 교배가 안 되죠. 교배가 안 돼서 완전히 이제 갈라진 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이 새로 생긴다. 그 종이 그러니까 영원 불멸이 아니더라. 그 종이 새로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는 적응을 해서 자연 환경에 적응을 해서 거기서 어떤 선택적 압력, 셀렉션 프랙셔라고 하는데 그 선택압에 의해서 거기에 적합한 애들만 살아남더라. 적자 생존을 하더라. 그래서 그 어떤 그 자연 선택에 의해서 종이 분화한다.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완전히 종도 변화하는데 물론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가 가축에서 또 종도 아니고 품종 안에서 어떻게 능력을 조금씩 개량시키는 거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 당연히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물론 이 다윈은 거꾸로 그 어떤 작은 단위의 어떤 그 비둘기를 한 세대씩 이렇게 서로 선택적인 그 교배를 해서 이렇게 자손의 모양을 바꾸는 걸 보고 이제 큰 이론을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는 거꾸로 진화론이 있으니까 육종도 가능하다고 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다윈의 의미는 뭐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육종학자는 아니지만 육종학의 기본이 되는 어떤 원리를 생각해낸 사람이니까 우리가 항상 이 기본을 무시할 수 없는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분인 거죠. 근데 이제 다윈의 문제는 뭐였냐면 정확히 이제 뭐 때문에 변한다.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메커니즘. 그 원인과 작동 원리를 알지도 못했죠. 당연히 그거를 뭐 한꺼번에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진화론을 생각한 것만도 굉장히 대단한데 그리고 사실 그 원인과 그 방법을 아는 거는 거의 그 후로 150년 더 걸렸는데요.
근데 그 이유를, 원인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작동 원리를 안다는 거. 그걸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걸 알려는 노력을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결정적인 인물이 또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은 아마 잘 그림 보고도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바로 이제 멘델입니다. 멘델, 그레고리 멘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다윈보다는 조금 늦게 태어난, 한 세대 정도 늦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둘이 근데 살아있을 때 겹쳐있긴 했어요. 겹쳐있긴 했는데 서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편지 연락을 한 적도 없다고는 합니다. 근데 누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추적을 해봤는데 다윈이 멘델의 이름을 들어봤을 수는 있었을 거다라는 그 추정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은 이제 멘델이라는 분인데 그 당시는 어디 소속이었냐면 오스트리아 독일 옆에 오스트리아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되게 강대국 중에 하나여가지고 오스트리아가 땅이 넓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때 멘델이 살았던 데는 그 당시는 오스트리아였지만 지금은 체코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체코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또 아까 다윈이랑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집이 가난해서 그 학비가 안 드는 그 신학교로 가서 카톨릭 그 성직자가 된 분입니다. 신부님이 된 사람인데요. 근데 신부가 되고 나서 이제 수도 원장이 됐는데 수도 원장이 된 후에도 자기가 그때 그 의학을 하고 싶었던 그 과학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신부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실험을 해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신부님인데 그 수도원 안에 자꾸 이제 강낭콩을 심는 거예요. 그거를 심었을 때 이제 물론 뭐 원장님이 하는데 누가 뭐 말렸겠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거들었어야 되겠죠. 그 수도원 안에 일꾼들은 참 영문도 모르고 이걸 몰랐겠죠. 근데 하여튼 이분이 꾸준하게 막 키운 겁니다. 완두콩 10세대 몇천 줄을 이제 매년 심으면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순전히 자기의 어떤 과학적 호기심 때문이었죠. 이 사람은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어쩌면은 이 사람이 결과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마저도 약간 바꾸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하고만 하는 식물 중에 그 완두콩을 선택한 것도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짧은 기간에 세대가 반복되면서 그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런 작목을 잘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질이 뚜렷하다는 건 또 뭐냐, 이 사람이 7개 형질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거는 뭐 노란색, 그러니까 콩의 겉의 색깔이 노란색, 연두색. 그 다음에 콩의 겉모양이 맨질맨질한 거, 쭈글쭈글한 거. 콩깍지가 뭐 길은 거, 짧은 거, 키가 높은 거, 작은 거, 뭐 이 가지가 돌려나기, 함께나기 뭐 이런 거에서 7개를 형질을 선택했거든요. 그것도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지금으로 치면 정확히 우열의 법칙에 들어맞는 형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은 알지만 뭐 부분우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애매하게 나타날 텐데 그거는 딱딱 어떻게 완전히 우열의 법칙에 지배되는 형질만 잘 골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놀라운 거죠. 더욱더 놀라운 게 마지막에 뭐냐면은 멘델이 그냥 가령 그 콩의 색깔로 우열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이제 콩을 수확해서 색깔을 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랑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봤을 때 가령
800개를 콩을 수확했다고 할 때, 이제 초록색과, 그러니까 연두색과 노란색이 3대1이라고 치면은 800개가 600개 대 200개에 되면 3대1이겠죠. 근데 실제로 수확한 콩이 딱 400개는 연두색이고 200개는 노란색으로 3대1 딱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이런 형질은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죠. 이게 과학처럼. 그러니까 가령 뭐 이렇게 나왔겠죠. 아마 뭐 578개 대 뭐 220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거를 보고서 분명히 정수가 아닌데 그걸 3대1로 생각했다는 거죠. 3대1로. 이게 되게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거를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검증하는 방법도 있어요.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그런 검증 방법도 나중에 1900년대 초에 생각을 다 해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거 하나만 보고 생각을 한 건 아니겠죠. 콩 색깔만 보고 아까 말한 키, 깍지의 모양, 뭐 여러 가지 꽃의 색깔 뭐 이런 거를 보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정확히 딱 떨어지는 않지만 3대1에 가까운 듯한 느낌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3대1로 가설을 세우고 이제 거기에 어떤 유전 인자를 생각한 겁니다. 이제 이게 우열의 관계가 있고 뭐 하나를 A라고 부르면 열성은 스몰 a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식으로 유도했고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훌륭한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전업 과학자도 아니고 신부님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제 그 정작 대학 교수나 그런 유명한 학자들은 쳐주지도 않는 거죠. 자기들이 이해도 못하는 신기한 얘기를 와서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근데 다행히도 그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어디다 썼냐면 그 지역에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작은 학회지에다 논문을 쓴 거예요. 그것도 독일어로. 그때 독일어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 논문을 안 본 거죠. 특히나 영미권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봤었어야 돼요. 영국이 그때 육중학이 막 발달하고 있었는데 그걸 안 보니까 다윈은 사실 존재도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발견을 했는데도 존재도 모르고 잊혔던 거죠. 그때가 이제 1865년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고 있었다가 묻힌 거죠. 한마디로 묻혔어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1900년에 정확히 1900년 그로부터 35년 후에 1900년에 같은 해 1905년인가 보다. 1905년에 같은 해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3명의 학자가 동시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을 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데 이런 걸 동시 발견, 동시 발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사실은 이제 종종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서로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떤 천재가 딱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 학자들이 이제 다음번 우리 그 생물학의 과제는 이걸 밝혀내는 거야. 누가 제일 먼저 할까? 누가 먼저 할까? 막 이것만 하면은 노벨상일 텐데 이렇게 다 우리가 다음번에 해야 되는 단계가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다윈의 진화론 그거는 전세적으로 그 유명했으니까 진화하는 원인은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면 뭔가 뭐 그런 인자가 있을 거고 그거에 유전이 되는 법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웬만한 사람은 하죠. 그래서 근데 그걸 찾지를 못하지. 근데 하여튼 그런 거를 그래서 찾기 경쟁 같은 게 다시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905년에 그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인가 3명이 호렌스, 체르마, 트프리스 3명이 각각 발견을 해요. 한 해에. 정확히 그러니까 서로 시기는 약간 다르지만 3명이 발견하는데 또 서로 3명이 발견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발견했던 그 셋 중에 한 명은 그 당시 되게 즐거웠겠죠. 야, 내가 드디어 이걸 해냈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 말고 다른 나라에 2명이 더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 쟤네들도 참 훌륭하네. 그래서 3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연락을 해서 우리 3명이 같이 발견한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무려 35년 전에 어떤 신부님이 먼저 이걸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한테는 청천벽력이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멘델의 법칙이 다시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멘델의 법칙의 재발견이라고 하거든요. 재발견. 그래서 멘델의 법칙의 재발견이 되면서 멘델도 다시 그러니까 소환이 된 거죠. 한마디로 강제로 소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급속도로 그 뒤로는 어떤 이제 육종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수학자, 통계학자, 생물학자, 식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멘델의 법칙을 여기저기다 적용을 해보니까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두 마리를 한두 개, 한두 포기, 한두 마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집단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또 통계학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통계학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학문적 배경으로 원리로 해서 급속도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농학이 특히나 그 농학에서 육종학 부분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때 공업이 막 발전하면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점점 식량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농업 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제였던 거죠. 한마디로 돈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게 특히나 어디서 발전을 했냐 하면 미국이 이제 그 유럽에 비해서 훨씬 넓은 땅, 농민 1인당 보유하는 땅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 이제 새로운 신생국가가 새롭게 어떤 뭐랄까요 이 제도를 잘 갖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되게 그 세팅하기가 편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유럽의 많은 괜찮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신기술을 새로운 생각을 막 펼쳐보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900년 초에 미국의 그 농업이 많이 일어나는 주 있잖아요. 그 중부 이쪽, 뭐 미네소타, 위스콘신, 아이오와 이런데, 시카고 근처로 해서 그 밑에 뭐 일리노이 이런데, 그 미국의 중부 그 지역에서 이제 그쪽의 대학에서 많은 연구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육종이론이 대부분 나왔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발전한 거죠. 그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계학, 수학적 지식이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표현형이라고 하죠. 표현형. 그 외적인 모양.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완두콩의 색깔이나 모양도 표현형이고요. 이제 우리 축산으로 말하면 가축의 키나 체중, 유량, 모색 이런 거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측정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관찰이나 측정할 수 있는 걸 표현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표현형으로 우리가 육종학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직전까지 10년 전까지도 다 표현형으로 지금도 표현형으로 육종학을 하게 되죠. 표현형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등수를 매겨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 누구를 도태시킬 거냐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랑 교배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육종학의 사실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를 조상으로 쓸지, 어떤 애를 부모로 쓸지를 골라서 교배시키는 게 육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를 때 그냥 내 마음대로 고르냐, 느낌대로 고르냐, 잘생긴 놈 고르냐, 그게 아니라 고를 때 그거를 측정을 해서, 표현형을 측정을 해서 그걸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걔의 부모의 혈통을 다 봐서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게 육종인데 그 기본 바탕에는 아까 말한 대로 표현형을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검정이라고 하죠. 능력 검정. 그러니까 능력 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능력 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지루한 일이죠. 막 그냥 소 같으면 한 달 간격, 돼지 같으면 일주일, 닭이면 매일 이렇게 막 매일 측정을 해보고 재보고 체중 재보고 길이 재보고 이거가 사실 이 실제로 돈 버는 데 의미 없는 일이죠. 근데 좋은 가축을 선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축 산업 여기에서 능력 검정을 하는 거는
필수입니다. 근데 그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모은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로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건 되게 폼나죠. 물론 기술이 더 필요하지만. 하지만 그래서 표현형을 측정하고 표현형 자료를 축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사실 돈을 써야지만 육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표현형 자료를 모으는 거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표현형 자료를 힘들게 그렇게 축적한 거를 그냥 막 갖다 쓰면 되는 건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분석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분석 잘하는 사람 많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근데 자료가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표현형 자료를 잘 모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빨리 뒷부분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육종이 진행해 왔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뭐냐면, 근데 그런 그 표현형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걸 알면은 우리가 더 마음대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표현형은 그러니까 그 어떤 체중을 크게 하는, 콩을 동그랗게 노란색이 나게 하는 거는 어떤 유전자가 할 것이다. 그럼 그 유전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그 연구를 계속해서 결국 그걸 알게 된 거는 결정적인 계기는 1951년인가요? 53년에 왓슨과 크릭과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러면서 우리가 DNA를 알게 되고 DNA가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하나의 염기 코드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유전자 차원에서도 유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육종에 응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형 플러스 유전자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형도 알고 유전자형도 알고 두 개를 고려해서 하면은 훨씬 정확한 선발이 되겠구나. 평가를 하겠구나. 정확한 순위를 매길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근데 1950년대에 DNA 이중나선 구조를 알게 됐어도 그거를 유전자형을 알아내는 게 너무 돈이 많들고 힘들어서 못 썼어요. 사실 실용적이지 못했어요. 1990년대쯤부터 슬슬 실용적으로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유전자형으로 하자 그랬지만 실제로 적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별로 생각보다 쓸모가 없었어요. 막상 해보니까. 빠른 사람들은 막 90년대 초부터 뭐 유전자로 육종을 해야 된다 어쩐다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까지도 훨씬 중요한 건 표현형으로 선발하는 거지 유전자형으로 선발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 한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SMP 칩이라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제가 작년에 설명했던 건데 유전체 선발이라는 걸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훨씬 싼 값에 훨씬 대량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유전자형을 표현형이랑 섞어서 선발하는 데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막 온 겁니다. 그것도 축종별로 다르게 이제 소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소에서 막 도입이 되는 시기인 거고요. 돼지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그런 단계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섞어서 한꺼번에 같이 활용해서 선발을 유전 능력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앞으로는 이제 그 유전자 자체를 우리가 바꾸는 거죠. 그걸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유전자 가위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이 생겨. 그 가위란 말은 뭐냐면 내가 유전자가 긴 가닥인데 그 의미를 알아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정확히 잘라서 요거를 딴 데다 갖다 붙이고 좋으니까 그럼 뭐랄까 이렇게 서로 막 오려다 붙여서 이렇게 막 조립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이제 막 지금 신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떤 있는 거 중에서 관찰해서 뽑아서 넣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 마리를 관찰해서 그 중에 한 마리를 뽑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막 우리가 고쳐서 교정을 한 다음에 걔를 여러 개로 퍼뜨리는 이런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좀 획기적으로 바뀌는 단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표현형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육종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게 뼈대가 돼서 계속 갈 건 확실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새로운 뭐 유전자라든가 다른 기술이 거기 합쳐질 뿐이지, 이 통계학적 방법으로 표현형을 가지고 하는 이 기본은, 육종의 기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얘기 하나 드리자면, 이제 요새 스마트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은 어떤 뭐 기계나 로봇이나 AI로 어떤 이제 축산을 좀 더 쉽게 하는 건데요. 육종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저희가 그 매번 힘들게 하는 그 능력 검정, 뭐 체중 측정하고 최고 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사람의 노력을 덜 들이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는 가축 육종의 관점에서 스마트팜을 어떤 능력 검정을 자동화하고 걔가 이제 스스로 교정하고 판단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 하면 오차가 생기는데 기계가 하면은 오차가 덜 생기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는 거는 오차가 일정한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교정하기가 쉽거든요, 보정하기가.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비용의 문제도 그렇고 정확도의 문제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빅데이터, 그러니까 왕창 많은 양을 얘는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횟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우리 가축 육종의 능력 검정에 적용한 연구도 하고 있다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가축 인공 수정사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뭐 실제로 자영을 겸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축 육종이 바로 돈 되는 건 아니지만, 축산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그 뼈대를 밀고 있는 그 과학적 원리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업으로 하고 계시니까, 뭐 이야기거리로 재밌게 육종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